일단 어깨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근데 역사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좀 재밌게 풀어갈 테니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행 좀 도와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진행 좀 원활히. 자, 먼저 이제 어깨는 어디에 붙어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어깨 뭐 몸에 붙어 있죠? 어디 붙어 있겠어요? 근데 질문하는데 좀 이유가 있겠죠. 이 사진들은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의무위원장으로 3주를 국가대표팀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요. 거의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2장의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어깨 관절은 몸이 아니라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앞에서 본 거고요. 이게 왼쪽이 뒤에서 본 그림인데요. 등 뒤에 이 날개뼈, 우리가 날개뼈라는 게 있는데 이 날개뼈에서부터 어깨 관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 봐도 날개뼈에서부터 어깨 관절이 나오죠. 혹시 아니 왜 강의하시는 사람이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저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 먼저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혹시 이거 스피커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팔을 탁 내밀고요. 이 팔이 등 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깨는 어차피 등 뒤에 있는 날개에 붙기 때문에 이 날개뼈가 흔들흔들해서는요. 어깨가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손가락은 손가락 접어 펴 되잖아요. 날개뼈 위로 움직여 아래로 내려 해보세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뇌에서 제가 운동선수를 항상 운동선수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수에게 항상 저 날개뼈가 어디에 있는지 뇌에서 느끼도록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날개뼈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느껴보는 게 되게 좋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새랑 똑같아요. 새도 등 뒤에서 날개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등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새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 동영상 좀 플레이해 주세요. 그래서 팔을 들 때 보통 이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팔을 다 들려면 이렇게 날개뼈가 움직여야 됩니다. 즉 날개뼈 움직이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그 어깨를 움직이는데 크리티컬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날개뼈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그래서 날개뼈 다시 말하지만 이 어깨는 등 뒤 날개뼈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할게요. 어쨌든 어깨는 등 뒤 날개뼈에서 나온다. 이게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알면 우리 와 계신 분들이 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던 재활치료를 하던 이 날개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 날개뼈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날개뼈를 위한 운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동시에 어깨 근근이 나눠주겠습니다. 원스펀트니 박현민 씨.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더 못 켜요? 소리 못 켜요? 이게 소리 다 킨 거예요? 왜 이렇게 작지?
사실 앉아서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오디오실 자체를 손을 보시죠. 오디오실 자체를 손을 보시죠.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감이 오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손을 뻗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까 제가 뇌에서 느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팔을 뻗을 때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앞쪽으로 쭉 나가는 느낌을, 그러니까 손이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거는요,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앞으로 쭉 나가는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세요? 날개뼈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반대로 날개뼈를 뒤로 쭉 쪼는 느낌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요. 쭉 쪼았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내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가 쪼는 것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내보내는 것도 근육이 필요한데 그 둘 다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 근육들이 우리가 보통 어느 피트니스 센터 어디서도 이런 거는 요 날개뼈 강화 운동을 잘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저 날개뼈 근육들이 좋아야 어깨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 관절이 등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등뼈가 안정되지 않고 흔들흔들하면 어깨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날개뼈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 한번 좀 보세요. 차근차근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생긴 구조여서요. 그 왼쪽이 앞에서 본 거, 중간에 이제 옆에서 본 거, 오른쪽이 이제 뒤에서 본 거거든요. 보면 앞에서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뒤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 3차원 구조를 머릿속에 넣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의들도 한참 지나야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수술을 수백 번을 해봐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머리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요것만 좀 생각하세요. 요걸 견봉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견봉. 그러니까 이게 이 날개뼈의 뒤에서 이렇게 긴 게 쭉 올라와서 올라온 다음에 앞으로 쑥 가거든요. 뒤로 쑥 올라와 앞으로 쑥 가는 거. 요 앞으로 간 얘를 우리가 견봉이라고 한다. 이 해부학은 이제 별로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머리 아프실 거 없어요. 하지만 저 견봉이 오늘 강의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견갑골의 견봉.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회전근개. 자, 여기까지 해부학 끝입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이 날개뼈와 이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 이거를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어려운 용어를 얘기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이 용어를. 왜냐하면 향후에 아프시면 물론 이 용어를 아실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향후에 아파서 병원을 갈 때 반드시 의사는 저 용어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회전근개. 어깨의 힘줄 4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깨에는 어깨를 둘러싸는 총 4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 4개의 근육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이 이유는 해부학 없습니다. 요것만 반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고 어깨 팔꿈치만을 보긴 하지만, 제 커리어 중에 그래도 대중들이 저를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스포츠 닥터 때문입니다. 뭐,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프로야구든 프로배구든 여러 경기에서 그래도 뭐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저의 생활의 90%는 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환자를 보는 게 제 생활의 90%긴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오글거리는 제 소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이 어깨 관절에 관한 명의십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어제 모셨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깨 실, 우와. 안녕하세요. 나는 루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루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아 배우 스토리 연주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양현종 선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부분은 농신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제 강속구를 만들어준 어깨의 신 농신을 소개합니다. 농신 나와주세요. 농신 나와주세요. 네, 이러면서 나옵니다. 이거 넘어가시죠. 뒤에 너무 오글거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근데 이거 앞쪽 불만 꺼줄 수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좀 슬라이드가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앞쪽 불만 끌 수 있으면 좀 꺼주시죠. 요 불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얼굴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깨의학 어떻게 시작됐나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무릎이나 척추는요 400년이 된 학문입니다. 저희 정형외과 이 관절 영역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농사하러 나가야 되고 뭔가 작물을 수확해 들어와야 죽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저거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릎, 뭐 손가락 이런 거보다 손가락은 이게 곰배손도 밥 먹잖아요. 허리랑 무릎은 생존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학문입니다. 다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봐도 사람들이 어깨를 들고 있지 않죠. 우리가 농사 짓는데 구태여 어깨를 들지 않아도 돼요. 허리랑 무릎만 잘 쓸 수 있으면 충분히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깨까지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깨까지 연구하고 치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는 가장 먼저 발달했고 가장 일찍 발전했고 기술도 훨씬 먼저 발전했습니다. 다음. 근데 보세요. 밥 먹을 때 어깨를 쓸 것 같죠? 안 쓰잖아요. 어깨 안 들고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진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진을 썼어요. 네. 식량 섭취가 진짜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어깨는요.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위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위에 있는 걸 집으려고 하는, 즉 인류의 생존이 아닌 인간의 욕구, 더 나은 삶과 관련된 게 어깨입니다. 다음.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내 삶이 좀 더 낫고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관절이 어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당시에 한국에 어깨라는 학문이 발달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80년대도 당연히 발달할 수가 없겠죠. 다음. 즉 어깨라는 거는 생존과는 무관한 오직 삶의 질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어깨라는 학문은요, 이 전 세계에서도 20개국 정도 이외에는 어깨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이외에는 아직도 아무 의미가 정말 아무 쓸모 자체가 없는 학문이거든요. 다음. 그래서 자, 그럼 어깨 학문이 발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발달이 될까요? 어깨 통증을 해소하려는 대중, 환자들의 요구가 있어야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나 어깨 전문가였는데 환자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많이 치료해야 경험도 쌓이고 그러죠. 즉 어깨 통증을 해소하려는 대중의 요구가 있는 곳에서 어깨 학문은 발달을 합니다. 이 상존과 무관한 어깨는 지금 조금 연세 있는 어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원래 나이 들면 어깨는 원래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저보다 20년 위만 해도 당연히 어깨는 나이가 들면 아프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아픈 어깨는 치료하는 관절이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1972년에 어깨 항문은 퇴동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퇴동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당시 1970년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 대국 딱 하나죠. 지금 뭐 중국도 잘 살고 뭐 그러지만 70년대는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하나였습니다.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저희 콜롬비아 대학병원, 제가 나온 병원이긴 한데요. 저도 어깨를 배우러 해서 저 병원에 갔어요. 저 병원이 이제 우리 어깨라는 학문의 메카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니어 선생님이 1972년에 처음으로 어깨라는 학문을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어깨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사들이 얼마나 되게 똑똑하고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들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요,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저렇게 팔을 들 때 보통 옆에서 아야! 하고 느낍니다. 혹시 어깨 아프셨던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 순간에 어깨를 아파해요. 옆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이 아프니 옆에 어깨 뼈가 문제다라고 해서 저 뼈를 자르는 행동을 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그래서 저 뼈를 깎습니다. 클릭? 네, 저렇게 뼈를 깎아요. 당연하겠지만 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떼내고 뼈를 깎고 다시 근육을 붙이는데 그러면 수술하는 족족 팔병신이 됐습니다. 진담으로. 팔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위 부모님 때 여쭤보시면 그런 얘기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깨는 수술하면 망하는 관절이다라는 게 불과 한 10에서 15년 전까지도 국내에서의 어떤 당연한 그런 속설이었어요. 다음. 근데 저 논문이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논문입니다. 1972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저 논문이 발표된 그 해를 우리가 어깨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니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원인은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 그래서 아야! 라고 소리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바로 저 앞에 뼈를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전까지 망하던 어깨가 앞뼈를 깎으면서 통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이제 이 뒤에 얘기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저 논문을 잘 보면 앞에 어깨뼈를 자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많은 의사들이 어깨뼈를 깎는 거에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깨뼈만 깎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 논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저 뼈를 깎으면 옛날에는 관절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저 뼈가 없어야 그 아래의 구조물이 보여요. 그래서 뼈를 깎고 아래 구조물에서 염증을 다 제거하고 힘줄 파열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술을 해준다라는 문장이 써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앞에 뼈를 깎는다는데 너무 꽂혔던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보다시피 저 위에 뼈가 여기 아이고 안 보여 참 속상하네. 예. 요 뼈거든요. 요 뼈. 요게 있으면 위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뼈를 이렇게 잘라내면 다음 페이지. 이 뼈랑 요 인대랑 같이 요만큼 잘라내면 요게 훤히 보입니다. 그래야 이 수술들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뼈를 깎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다음. 그 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저 뼈 깎는 수술이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거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견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 아까 앞에 뼈를 깎는다는 것도요. 바로 네, 바로 저 견봉의 앞쪽, 이 견봉의 요 앞쪽, 이 앞쪽을 깎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런데 그 니어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 나중에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어깨 그 의국의 과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권을 물려받으신 분인데 빌리아니 스님이 이런 논문을 또 발표합니다. 저 견봉의 모습들을 쭉 그 시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똑바른 사람이 있고 약간 구부러진 사람이 있고 많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 착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 뼈 깎는 게 맞았어. 저 뼈만 깎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착각이 배가 되고, 이제 굉장한 열풍을 해서 일으킵니다. 다음. 자,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네. 아까 옆에서 볼 때 견봉이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제가 어디를 지금 짚고 있는지? 오른쪽 그림에서 네,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자란 게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클릭.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뾰족하게 뼈가 자란 저 뼈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뾰족하니까 이 밑에 있는 힘줄을 저 뼈가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 동영상 보여주세요. 아, 오른쪽 동영상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에 없는 힘줄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근육이거든요. 아까 말한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데 이 바로 위에서 뼈가 짓누르고 있으니 왠지 우리 들으신 분도 왠지 생각할 때 저 뼈가 근육을 찢을 것 같잖아요. 다음.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 좀 해주세요. 아니, 오른쪽 동영상. 네, 이거 동영상. 네,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여기 뼈가 있으면 뭐 저 근육도 다쳐질 거 아니야. 거기다 이게 좀 이게 불 때문에 흐린데 왼쪽에 보면 여기 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온 거? 예. 엑스레이를 봐도 이렇게 뼈가 보여요. 와, 저 뼈가 역시 전부였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와 함께 저 뼈 깎는 열풍이 정말 미국을 완전 강타를 합니다.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는 뭔가 하면 견봉의 뼈가 아래 힘줄과 충돌한다라고 해서 저 충돌 증후군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 뼈 자란 것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으면 된다. 아주 명쾌한 논리가 형성이 되고요. 언뜻 볼 때 빈틈이 없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다음. 그래서 80년대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뼈깎기 열풍, 이걸 이제 견봉 성형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열풍이 정말 전미를 강타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2010년대에 10년도 한국의 열풍이 2000년도 후반에서 2010년도 중반까지 한국에도 저 열풍이 불어요. 30년 뒤에 본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뼈를 없애면 된다라는 거였죠. 다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옆에서 다시 해보세요. 여기에 근육이 있거든요. 클릭해 보세요. 근데 뼈는 여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인데요. 보세요. 왼쪽은 앞에서 본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 뼈가 사실은 저 앞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근육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마치 겹쳐서 보이는 것 때문인데 실제는 저 뼈는 힘줄을 누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당연하죠. 아까 말한 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걸 들으면 아니 의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였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 보면 근육은 답답합니다. 네. 근육은 여기에 있고 뼈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 뼈를 깎는 게 근육 파열을 막는 거에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드디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때 빌리아니 선생님도 코멘트를 하죠. 야, 나는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뼈가 파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안 했어. 자,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회전근개 파열과 이 뼈가 자란 것이 둘이 같이 겹쳐지는 상관관계가 높다고만 했지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빌리안 선생님은 니어 선생님은 저희 이제 태사부격이고 제가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를 가리킨 선생님이 빌리안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잘 보면 어디서도 원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전근개 파열이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뼈가 자라 있더라라는 것뿐이에요. 뼈가 자란 게 찢었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난 억울하다.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그래서 진실탐험대에서 이제 나섭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뼈의 정체는 뭐냐? 이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어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견봉이고요. 여기 인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굉장히 재밌는 특성 중에 인대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 인대가 뼈로 변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이 이미 찢어지거나 이 근육이 작동을 못하면 이 팔이 흔들흔들 하면서 이 인대를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클릭. 그래서 저 인대가 뼈로 변한 게 사실은 아까 말한 자란 뼈였던 겁니다. 그럼 원인 결과 거꾸로죠. 힘줄 파열이 먼저고 또는 힘줄 약해지는 게 먼저고 뼈 자라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반전 중에 큰 반전이죠. 다음.
그래서 견봉성형술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마구 막 뼈를 이렇게 누를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이거 용인될 수 없는 수술이긴 한데 여전히 국내의 어깨 수술 중에 저는 이제 심평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의사들 다 심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견봉성형술입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그 반격이 시작된 후 전 세계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드디어 집대성된 논문을 냅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나와요. 클릭 해보면 원래 그 충돌 증후군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클릭. 이학적 검사로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팔을 만져보면 충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 다음. 정상 어깨에서는 견봉이 힘줄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에서는 안 누르지만 뼈가 자라면 누른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죠.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 뼈 자랑 가시는 아래 회전된 데를 누른다. 다음. 자란 뼈를 깎아내면 치료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그 뼈를 깎는 의사들의 논리였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타파한 마지막 최종 결정판, 끝판왕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클릭. 저거 틀렸고, 저거는 이학적 검사로 충돌 증후군을 알아내는 검사법이 한 3개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깨의 모든 질환, 어떤 질환을 갖다 놔도 그 검사법을 하면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을 검사하는 검사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어깨에서는 견봉 힘줄을 안 누르는 줄 알았는데 누르더라고요. 원래 약간은 눌러요. 지금 다 누르고 있어요. 근데 눌리는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가시나 아래 회전근개 안 누르는 거 아까 3차원으로 보여드렸죠. 자란 뼈 깎아내면 치료 안 되죠. 그래서 이 4가지 명제를 확실하게 타파를 하면서 2011년 이후에 이제 저 충돌 증후군의 이야기가 많이 사라집니다. 다음.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런 충돌 증후군, 물론 오해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런 개념을 맨 처음에 보여준 저 니어슨 선생님이나 빌리안니 선생님을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는 이 당시는 MRI가 없었고요. 있긴 있었어도 너무 실험적이었고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충돌 증후군이라고 당시 불리었던 그 병들은 지금은 이렇게 여러 병으로 나뉩니다. 뭐 점액낭류,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염, 견봉소의 관절염, 어깨 관절, 여러 한 10개 정도의 병으로 이제는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저 단어는 저 수많은 진단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뭉뚱그린 아주 원시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1970년 당시 의학기술로는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저고 이게 빌리안니 선생님이고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니어 선생님이세요. 예, 다음. 그래서 72년 당시는 충돌 증후군, 이제 뼈 깎는 수술이 필요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한 번 더 클릭. 2019년 현재는 이것을 10여 가지 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보다 많이 어리죠. 10년도 한참 더 전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당시 제 모습입니다. 다음. 근데 여전히 그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보이겠지만 충돌 증후군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진단과 가장 많은 수술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진단명입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50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50견이라는 단어 만들어 보신 분 없으시겠죠? 다음. 이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왜 50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저희는 그냥 50견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50견도 원인 종류가 아주 많다면서요? 50까지? 네. 환자가 다시 왔을 때 모든 환자가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저는 50견. 네, 한 50견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깨 통증은 다 50견으로 대변이 되는 건데 사실 50견이라는 말은 진단이 아니라 그냥 50대 어깨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그 안에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또 중요한 건 진단이 하나고 치료도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30여 가지면 치료도 30여 가지죠. 그 중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50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충돌 증후군도요 50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50견을 벗어나는 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아까 20대 우리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50견의 범주와 다른 통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적어도 40대 넘어가면서 아픈 어깨는 우리가 50견의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50견이요. 50, 그 숫자 50이에요.
견은 어깨 견. 50세의 어깨입니다, 그냥. 옛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깨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세에 그냥 어깨가 원래 아파지는구나 라고 해서 옛날에 한의학을 했겠죠, 사람들이. 한의학의 입장에서 50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50세면 아프니까. 근데 그건 원인이 아니라 어깨 아프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어깨 아픈 어깨와 동의어고요. 심지어는 목 디스크가 있어도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것도 현재는 50견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치료도 할 수 없어요. 치료 방법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환자들 하는 얘기 중에 뭐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워낙 진단 다양하기 때문에 감별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답은 보통 하나죠. 아픈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물론 여러 원인에 의해서 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분명한 진단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감별을 위해서는 저는 제 제자들한테 항상 무한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좋은 의사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하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저는 모르겠어요. 과학인데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말하는 의사가 한 명인 거겠죠. 다음.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한 그 의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면 중세 시대에도 의사는 가장 그 당시 제일 공부를 잘하는, 물론 지위는 굉장히 낮았지만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피를 뽑아내는 게 병을 치유하는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알다시피 피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 균을 몰아낼 수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를 계속 뽑으면 결국 균을 못 이겨내고 죽어요. 근데 피를 뽑아내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다 의사들이 저 피를 뽑았었습니다. 저게 중세시대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알다시피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세시대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00년, 딱 100년이면 뭐 조금 마음에 와닿잖아요. 100년 전에 그때는 조금 이제 뭐 전화는 아직은 대중화되기 전이죠. 그래도 뭐 우편도 있고 전 세계가 그래도 약간은 통용을 하니까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였는지 좀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글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당시는 이제 영국이 좀 세계의 가장 선두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의 의학이 가장 좀 인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그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의사를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쳤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사망률이 10분의 1이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죽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동의서 받으면서 이 수술을 하면 10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 정도가 이제 최고의 의사였다는 거죠. 근데 왜 최고의 의사였냐면 불과 길 하나 딱 건너 있는 병원에서는 사망률이 4분의 1이었어요.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워낙 그 전쟁이 많고 균이 많다 그러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이제 폭탄 파편에 맞는 경우도 있고 총에 맞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다 썩기 전에 그거를 잘라내는 수술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었는데 30초 만에 모든 수술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의 영역의 의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의학 기술로는 그나마도 10명 중에 1명은 죽었다는 거죠. 다음. 그런데 그 100년의 발전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0년 정도가 예전 100년 발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핸드폰 저희 그 갤럭시 1이나 2 지금 주면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그 정도 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발전 속도가. 특히 어깨랑 팔꿈치는 어깨는 72년에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지금 더 빠르거든요. 저는 제가 수술하는 모든 자료를 전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녹화를 하는데 1972년, 10년 전에 제가 수술했던 그 자료를 보면요. 원시인 도구로 수술하는 것 같아요. 진짜 원시인이 수술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하게 바뀌었구나. 정말 10년 뒤에는요. 힘줄 끊어진 거 본드로 제가 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본드 한번 찍 붙어버리면 좀 수술할 필요도 없잖아요. 5초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고 본드 찍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깨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돼 있을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인터넷 시대고 전 세계 의사들은 서로 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숨은 고수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IT는 어떠냐라는 건 뭔가 하면
아니 그 삼성 뭐 LG 이제 다 뭐 애플 다 좋은 핸드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정말 조악한 걸 만들고 아 이게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진짜 숨은 고수야라고 핸드폰 말한다고 그게 통용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의사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전 세계가 이미 다 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뭐 어떤 의사가 어느 도시에서 뭐 리스본에서 하고 있는지 파리에서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저런 현혹된 잘못된 남한 고수라는 거에 현혹될 게 아니라 그 의사는 도대체 무슨 논문을 썼는지 어떤 세계적인 명성은 어떤지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저도 눈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플 때는 의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저는 꼭 저런 의사들이 어떤 의사인지 찾아보고 갑니다. 다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한 50견의 큰 범주 중에 충동증후군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다 50견이라고 이런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수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국내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은 개수를 보면 2009년부터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갑자기 막 많이 생기는 권리는 없잖아요. 이건 아까 말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즉 어깨 통증을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깨 발전의 가장 기점을 저는 20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전에는 정말 환자가 적었고 2010년 뒤부터는 확실히 환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우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어깨 아픈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미 말했던 해부학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에는 이제 4개의 힘줄이 있어요. 아까 이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끊어지는 놈이 저 위에 있는 이걸 극상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극상근, 이게 극상근입니다. 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앞으로 가서요. 앞으로 가서요. 네, 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극상근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근데 요 놈은 되게 이 4개 중에서 제일 잘 끊어지는 근육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저 혼자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만든 동영상이 이제 나오거든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잘 봐주세요. 다음. 이 다음 페이지요. 네, 동영상.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팔의 뼈랑 몸의 뼈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고요. 근육과 똑같습니다. 이 관절을 뺑 둘러싸면서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실제 우리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근육들이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눈에 보이지 않죠. 바깥에 근육이 싸고 있거든요. 이 근육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근개의 4개의 근육 중에서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CM병원 치면요, 저희 그 채널이 나오니까 거기 보면 뭐 그냥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회전근개 보건술은 도대체 그럼 끊어진 거 어떻게 꼬매냐? 그 그림으로 한번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이제 팔에 이게 아까 말한 극상근이고요. 이 극상근이 이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뚝 떨어졌다. 이거를 요즘은 이제 관절경으로 다 수술을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저기다가 실을 꼬매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 수술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죠 바로. 네, 다음. 근데 만약 수술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동영상 좀요. 저 극상근이 점점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그럼 팔도 저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관절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뭐 손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물론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도 수술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 파열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근데 이 완전 파열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완전 파열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 근육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은 이제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럼 이 근육이 점차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저 근육이요. 다음. 그래서 우리 그 마블링 된 고기가 요즘 비싸잖아요. 그 마블링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소를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해요. 근육은 안 쓰면 근육으로, 아니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이 극상근이 지방으로 변하게 돼요. 떨어지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변하게 되면 그거 붙여봤자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근육이 다 변성돼 버리면 연결해도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는 이걸 해결하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너무 의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거조차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수술은 조금씩 커져요. 자기 거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때는 뭐 남의 거를 써야 되고 이걸로도 안 될 정도면 인공관절을 써야 되는 로봇 팔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완전 파열의 경우는 자기 거 꼬매면 좋겠다. 그 다음.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완전 파열을 말한 겁니다. 완전히 뚝 떨어진 경우. 이게 부분적으로 찢어진 경우에 수술하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분 파열 있으면 나중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나 좀 하루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게 부분 파열 된 채로 10년째 진행 안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제 몸이라면 저는 완전 파열돼서 코너에 몰리기 전에는 절대 제 몸을 수술장에 넣고 싶지 않아요. 수술이라는 게 하기만 하면 100이면 100, 뭐 완전히 뭐 슈퍼 어깨가 되는 거는 하겠죠.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물론 다행히 저는 물론 정형외과 의사니까 경험은 없지만 좀 외과 의사 배 열고 이렇게 큰 수술하는 분들 보면 수술 시작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멀쩡한데 뭐 맹장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언제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보다 내가 얻을 게 클 때 하는 게 수술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술하는 건 무슨 예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어깨힘줄 곧 끊어질지 모르니 미리 수술한다. 부분 파열인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음. 그래서 다양한 의사의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저는 역시 또 반대예요. 다양한 의사에 듣는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저런 파열을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학회가 아니라 국제 학회까지 나가게 되면요.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사마다 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물론 학회에서 발표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선별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는 나라 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역시 정답은 정말 한두 개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음. 자, 요거 전에 잠깐 쉬면서 질문 받고 나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도 플로어에서 얼마든지. 저 마이크 혹시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로 해달라 그러네요. 네, 뭐 질문, 먼저 하시죠. 운동도 예방이 될 것 같은데 네. 먹는 걸로 좀 예방하는 그런
아쉽게도 음식을 먹어서 그것만으로 힘줄 파열을 예방하는 건 쉽진 않지만 우리가 나쁘게 만드는 거는 좀 알려져 있어요. 담배, 담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특정 하나가 딱 나빠지는 게 증명된 건 담배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왜냐면 힘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찢어지고 아물고 찢어지고 아물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아물진 않아요. 아주 요만큼 찢어지면 아무는 건데, 아주 현미경적으로 그 아무는 것마저 방해하는 게 담배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찢어진 게 누적되고 나중에 진짜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물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핵심이 이제 미세혈관이 그 안으로 침입을 해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건데, 그 혈관들을 다 막히게 해버려요, 담배는. 그래서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못하는 건데요.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라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바밤바, 브라보콘으로 할게요. 이 브라보콘을 하루에 10개씩 맨날 먹인 그룹과 하나도 안 먹인 그룹을 뭐 1000명 대 1000명 비교해서 10년 뒤에 얼만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이게 연구예요. 이걸 우리가 근거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를 우리가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음식 갖고는. 그래서 음식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말한 야채 같은 것들, 그런 건 이제 피를 맑게 한다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피의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건 당연히 좋고, 우리가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 결국 회전근개에도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들은 너무 고지방은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단백질, 균형 섭취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균형 섭취가 결국은 좋은 거고요. 그 중에 특정 음식에 뭐 좋은 게 있냐? 관절 연골에는 좀 일부 있긴 한데 힘줄 쪽에는 우리가 참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내구성이에요. 타고난 내구성. 아쉽지만, 네, 진짜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유전자 검사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알아내고는 있는데, 너무 그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달해도 조금 우울할 것 같아요. 환자분은 30세가 되면 곧 힘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또 100% 맞지도 않고 괜히 우울증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못 드리겠지만, 나빠지는 음식은 좀 피하면 좋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제가 이거 어디에 가야 되지? 여기로 갈게요. 네, 눈이 너무 부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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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년째요? 오휴. 네. 예,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 말고는 조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하겠습니다. 석회건염은 이게 강의하기는 되게 드라마틱해서 좋긴 한데 그냥 오늘 뺐어요, 시간상. 어깨 아까 회전근개 보여드렸잖아요. 그 회전근개 속에 돌멩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통증의 제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정말 아파요, 석회성 건염이. 아까 저분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였다 그랬는데 응급실, 저희가 이제 어깨 질환 때문에 응급실 오는 경우는 어깨 탈구 말고는 없습니다. 어깨 탈구는 어린애들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아프다고 그 정도로 응급실 안 오거든요. 근데 어깨 통증 때문에 응급실 찾아오는 사람이 석회성 건염 때문에 찾아와요.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짧아요. 금방 뭐 좋아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석회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석회는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또 무지무지 아프고요. 두 번째는 석회가 아까 힘줄 안을 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힘줄이 그만큼 빵꾸가 난 효과가 납니다. 이제 그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같은 입장을 만들어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 저는 석회성 건염 수술 아예 안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100명 아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수술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한 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체외 충격파를 하면서 조금씩 녹여내서 이제 몸에 흡수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지만 충격파만 받아서는 염증 때문에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통증을 없애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너무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아싸리 수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수술해서 반복되는 그 케이스는 별로 보고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싹 제거해버리면 그게 잘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도 석회가 자랐다 안 자랐다 생겼다 안 생겼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냥 안 없어지는 거겠죠. 이게 없어졌다고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처럼 엑스레이를 잘못 찍은 걸 겁니다. 엑스레이를 조금만 잘못 찍으면 석회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잘못 찍은 거지 아마 없어졌다 생겼다가 아니라 아마 잘 안 없어지고 있는 석회일 거고요. 근데 이제 석회를 제가 왜 수술을 잘 안 해주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엑스레이 다 찍잖아요. 여기로 하지 않을게요. 한 번도 어깨 안 아팠던 100명을 제가 모아서 중년 40대 남자 또는 여자를 모아서 하잖아요. 석회 나와요. 석회 자체가 아예 통증을 안 일으키는 석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석회가 있다고 수술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이 석회가 특정 질환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주사를 쓰던 여러 방법을 쓰던 어떤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돼도 반복이 되면 그 참에 이 석회까지 제거를 하는 그런 생각이지 석회 자체가 그만으로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석회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초음파를 보면 있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석회가 정말 이제 작아지고 흐물흐물해져서 정말 이제 우리 몸에 크게 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석회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죠. 좀 잘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로 사실은 잘 치료한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잘 치료하면 될 것도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단지 MRI상에 너무 많이 그게 찢어져 있으면 진짜로 그냥 수술로 가는 게 답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 힘줄도 부분 파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분 파열 말고 남아있는 부분 있죠. 그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탄탄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0% 찢었는데 50%가 탄탄해요. 그러면 정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50%가 찢었는데 나머지 50%가 흐물흐물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굉장히 이 인자 우리가 이게 여러 이 인자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깨가. 그래서 우리가 다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시간은 없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MRI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으면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 와서 그럼 얻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네, 질문. 오른쪽 어깨시죠? 네, 들어보세요, 팔. 그쵸. 지금 아프신 원인은요, 석회가 아니라 어깨 관절 자체가 두꺼워져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 신경 때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석회는 석회대로 있는 거고요.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 제일 괴로워하시는 거는 그것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 같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다 찍으면요. 제가 앞머리 건강한 분들 수술할 부위 3군데는 찾아낼 수 있어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MRI를 보고 치료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자체가 아까 말한 석회가 대표적인 겁니다. 석회는 이런 수술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보면 문장이 수술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게 써 있지만 언뜻 보면 수술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석회도 수술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석회에 있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 석회 많이 갖고 있다고. 분명히 MRI에 지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다 맞겠지만 지금 그게 환자분 아파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옆으로 들어놓을 때 아프세요? 잘 때.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안 창피하시면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저는 평생 어깨만 봤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물어보는 순간에 사실은 앉아있는 자세를 보고 진단을 한 거예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요 앞으로 나와 보시죠. 아니 뭐 여기서 치료할 건 아니고요. 오른쪽이시잖아요.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거의 더 최대한 올리세요.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죠, 어머님? 제가 여기 허리를 좀 잡아볼게요. 내려보세요. 허리를 좀 잡아볼게요. 들어보세요. 더 최대한 해보세요.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의 특징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과장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사람이 여기까지만 원래 몸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를 이렇게 잡고 경합각으로 잡아버리면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굳어 있는 게 통증의 원인이지 이건 바깥으로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잘 이렇게 하면 벌써 아플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치료하면 좋아져요. 이건. 뒤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좋아진다고요. 석회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통증 사라져요. 아니 그걸 나중에 혹시 우리 팀장님 팀장님 혹시 추첨면 이거 제가 힘든 게요. 제가 사실 외래 예약이 한 4달 반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데 가면 오세요. 제가 빨리 봐드릴게요 하면 좋은데 알아서 방장님이 좀 도와주시던지 하세요. 네. 방장님이 도와주시던지 하세요. 근데 어쨌든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다 물어보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일자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여기 제가 강의자를 하나 없어 죄송하긴 한데 목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C자가 가장 건강한 목인 건 맞습니다. 일자는 이렇게 된 걸 일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82년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 학술지 중에서 제일 저명한 학술지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2011년에 다 타파했다라고 하는 그 학술지 같은 학술지입니다. 거기서 일자목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요. 전체 인구의 40%가 일자목으로 나오고요. 30% 정도가 C자로 나와요. 뭔가 하면 정상 인구 중에 일자가 더 많아요. 그럼 일자가 정상이에요? C자가 정상이에요? 일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목이 적어도 이렇게 옆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목을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눕히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이 강직되어 있다라는 거에 반증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되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목이 역시자 이렇게 C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일자 자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 일자가 되면서 이게 어깨가 아니라 목 뒤 여기 아프신 분들은 그런 거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풀어주는 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근육들을 풀어주게 되면 좀 더 편안해지고요.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라고 하면 어깨를 좀 최대한 등받이에서 띄지 마시고 등받이에 좀 붙이시고 어깨를 좀 뒤로 이거 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게 어깨를 뒤로 째끼라 그러면요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더 나빠져요. 차라리 배에 누시고 어깨를 내리시고 어깨만 뒤로 이 정도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정도로만 이러면 이렇게 으윽 소리가 나거든요. 그 뒤에 근육들을 자꾸 자극시켜주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잘 때 기능성 베개 같은 거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다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시는 게 진짜 얻어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로잉머신 하다가 유튜브에 네. 제대로 된 모양대로 하니까 어깨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보면은 어깨 질환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맞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오케이. 많이 알겠습니다. 네. 어깨는요. 기본적으로 어깨에서 가장 나쁜 구간은 여기는 괜찮고요. 한 요 정도 70도에서부터 120도 요 구간이 어깨에 가장 조금 이유까지 설명 안 할게요. 가장 좀 힘줄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깨에 제일 안 좋아요. 로잉 머신은 좋은데 문제는 이거였던 겁니다. 로잉 머신을요.
아래로 저는 그래서 항상 로우 로잉, 요 로잉을 하는 거 좋아요. 아마도 로잉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제일 나쁜 구간에서 계속 이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잉 머신 자체는 뒤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기 때문에 좋은 반면에 어깨에는 지속적인 무리를 동시에 줬던 겁니다. 그래서 로잉 머신 하셔도 되는데 아래쪽으로 당겨서 로우 로잉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당겨서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등을 접으셔야 돼요. 네, 잡고 여기서부터 등을 좀 주고 모든 운동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제가 한 10시간 있으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 얻어가는 거예요. 진짜 질문할 때 얻어가는 겁니다. 그 뭐 소개됐지만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저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국가대표 정도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못 들어요. 일반 선수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해서 다 배워가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고 그래서 당연히 판서들은 그 나쁜 각도에서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나 선생님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뭐 사실 레이저 포인터로 쓰면 제일 좋고 정말 그것도 안 되고 난 무조건 판서를 해야 된다. 그럼 정말 웃긴 얘기지만요. 좀 발판을 두고 올라가서요. 올라오면 칠판이 여기 오잖아요. 붙어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건 괜찮아요. 네. 네. 네, 물어보시죠. 저 뒤쪽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거기 맞아요. 모자 쓰신 분인데. 아니 제가 팔 운동 앞으로 팔 운동한 거였어. 네네네. 네, 물어보시죠. 이게 어깨에 가는 건 모르겠는데 아까 그 견갑골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견갑골 쪽 여기가 통증이 좀 있으시죠? 네. 오래 있었는데 그게 괜찮아졌다가 네. 또 아프고 네, 네. 병원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그 원인은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기만 해서 진단이 안 나오는 건데 목 때문에 오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30%라는 건 목이 30%, 어깨가 30%, 둘이 같이 있는 게 30%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목 때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목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목에 약간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 어깨 중에서도 여기만 아픕니까? 아니면 등 쪽까지 가나요? 딱 견갑골만이죠. 그러면 어깨랑 좀 동반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일단은 병원 가시기 전에 혼자 좋아졌다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당장 병원 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등 이렇게 뒤로 째키는 운동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팍팍 하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쭉 째꼈다가 했다가 이렇게 좀 내리셨다가 했다 내리셨다를 좀 반복을 하시고 그래도 그 아픈 주기가 잦아진다거나 강도가 세진다거나 할 때는 오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어깨 자체일 수도 있고요. 목 자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두 개가 좀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목이라면 디스크, 어깨라면 어깨 뒤쪽 관절막 안쪽에 염증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치료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오면 되게 잘 치료해 드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이제 그게 좀 네. 그래도 만약 진짜 이게 본인한테 진짜 난 진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콜센터 전화하셨어. 그럼요. 현대의학을 너무 무시하시는. 현대의학은 진짜 저는 이건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질문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 네. 하시죠. 그러면은 외관상으로 만드는 어깨 근육 같은 거는 숄더 프레스도 안 되고 사이드도 7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외관상 만져지는 거는 사실 회전근개보다는 이제 삼각근이죠. 보니까 운동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삼각근이거든요. 삼각근을 키우려면 지금 말한 사이드 프레스, 레터럴 레이스도 해야 되고, 아놀드 프레스도 해야 되고, 밀리터리 프레스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육을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깨 같은 경우 힘줄 굉장히 좀 찢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도 정말 예쁘고 근육질도 만들고 싶은데 어깨 하나도 안 다치고 싶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너무 굉장한 몸짱은 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구태 얘기하면요. 레터럴 레이스를 저는 사실 70도까지만 올리라 그래요. 70도까지 올리라고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는 아예 앞쪽으로 모아서요. 무게는 쳐도 됩니다. 무게는 쳐도 여기까지만 올리라고 하고요. 좀 웃기죠? 그렇죠? 아놀드 프레스도 가다가 저는 여기까지면 여기서 스톱시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동네 헬스를 다니는데요. 저는 진짜 전문가잖아요. 저 그래 국가대표 팀닥터인데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줌마들이 와서 아, 아저씨 이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 그거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막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운동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아마 그렇게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옆에 사람들이 이제 회방을 놓을 텐데 그거를 꾹 참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바보 같거든요. 운동하는데 막 남들 쫙쫙 올리는데 혼자 깨작깨작하면 옆에서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봤더니 어깨와 관련한 게 날개뼈가 어깨 건강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좀 등이 이게 좀 약간 좀 굽었고 동그랗게 돼 있죠. 네. 동그랗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뒤로 이게 팔을 접었을 때 날개뼈가 안 나와요. 날개뼈가 묻혀 있거든요. 등이 굉장히 납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제가 뒤쪽에서 올랐다가 어느 순간 그거랑 날개뼈가 저랑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지금 나오게 하려면 일단 꼭 나오게 하는 거가 목표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봐드리면 좋겠는데 그쪽에 있는 특히 등 쪽, 우리 여기 있는 근육도 굉장히 뭉치기 되게 좋은 근육이에요. 또는 여기도 되게 잘 뭉치거든요. 혹시 여기는 좀 나이 있으신 여성분들 중에 여기가 많이 뭉치게 되면 여기 각이 좀 살아요. 그럼 옷핏이 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육이 뭉치게 되면 눈에 보일 정도로 딱딱한 근육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게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 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날개뼈가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여러 기술로 풀어낼 수는 있는데 막 확 남들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유연성 자체도 남들과는 다른 걸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깨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운동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저런 경우는 보통 한 6주 정도는 물리치료 꾸준히 좀 필요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랑 물리치료랑 같이 가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치료들이. 아, 이것도 네. 제가 항상 평생을 옆으로만 네. 누웠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넘어져서 이 회전근개를 다치고 나서는 옆으로 자는 게 더 불편해져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도 이게 회복은 잘 안 되고 심해질 때는 더 심하고 이제 항상 이게 열상 있는 거를 피부 자극 이러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치료를 와,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합니다. 이거는 옆으로 자는 게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어깨시죠? 네, 양쪽 다 그러세요? 어머님 또 한번 들어보세요. 팔. 어머님 잘 들어주시는데 어머님은 그 굳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손으로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아프세요? 불편하신 정도죠? 그럼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왜 많이 아플지 않을 것 같다 그러고 아까 저분은 왜 많이 아플 것 같다 하면 어깨는요 뇌랑 가까운, 굉장히 제일 가까운 관절이잖아요. 어깨는 정말 아파지면요 뇌에 영향을 줘요. 약간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표정이 약간 변해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전혀 안 변해 있으셔서 불편은 하지만 아주 아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저는 사실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면 진단까지 못 내려요. 제가 6방을 보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명당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정보를 다 캐내거든요. 안 그러면 단시간에 진단을 못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봐드릴게요. 네. 네. 제가 2011년도 9월 달에 오른쪽 배드민턴을 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 파열되더라고요. 수술을 했어요. 어이구, 예. 그 전 단계에서는 목 디스크가 있다고 네. 쪽으로 갔더니 목 디스크 의사 선생님이 어깨가 문제라고 어깨부터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쪽으로 가서 9월에 수술을 근육부터 파열 수술을 받고 그러고 4개월 후에 또 왼쪽 수술 또 받았어요. 아이고. 얘가 그쪽이 안 좋아가지고요. 한 몇 년을 고생했고요. 배드민턴을 못 치고 탁구를 착하려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에도 서울에 있는 병원 어디 시험병원만 못 가고 이만저만 많이 갔어요.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뭐 저기들 저쪽에도 선수촌 거기도 가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탁구를 하다 많이 하다 보니까 통증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염증 정도로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 근래에는 마사지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받고 나면 좀 시원하고 같아서
마사지하고 관계가 좀 어떨까 싶어요. 마사지로 풀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날개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을 올릴 때 이 날개뼈가 같이 부드럽게 못 돌아가게 되면 우리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깨 자체에 관절에 좀 부담을 주거든요. 근데 아마 마사지로 좋아지셨다고 하면 그 날개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줘서 아마 어깨가 움직일 때 날개뼈가 따라서 잘 움직이게 해줘서 좀 통증을 감소시켜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어깨 자체의 마사지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 견갑골 주위의 근육들 중에 뭉친 것들을 풀어줘서 원활하게 움직임을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배드민턴 자꾸나 편수 운동하는 한쪽으로.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운동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한쪽만 하다 보니까 반대편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저희 뭐 보통 선수들 보면 한쪽만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쪽이 좀 발달을 하는데요. 그럼 제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못 이해했는데 반대편 팔을 쓰는 운동 중에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건가요? 아니 체조나 다른 방법으로 되게 그걸 보완하거나.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밖에 없죠.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정말 개인적으로 약간 무게를 약간 들면서 안전한 운동, 아까 그 평형을 이루는 운동들은 많잖아요. 아까 이게 로잉 머신 중에 로잉을 한다던가 양쪽 팔을 같이 쓰는 운동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레저 스포츠는 어디나 한쪽을 좀 더 쓰게 돼 있어요.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뭐를 해도 한쪽을 더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근데 한쪽을 쓴다고 해서 그쪽이 비대하게 발달하고 그럴 리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운동하는 애들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머지 시간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강의도 이제 5분이면 끝나니까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이제 학문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우리 의학 발전의 정말 자랑거리죠. 관절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 동영상 틀어주세요. 아이고, 네. 관절경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여기를 쭉 찌고 직접 눈으로 보던 거를 이렇게 카메라 하나를 넣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이것저것 다 치료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잡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관절경으로.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못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어깨 수술은 모두 이제 관절경의 시절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다음. 그런데 아까 극상근이 제일 잘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다음. 클릭 여기 이게 극상근이라고 했는데요. 극상근은 여기 있는데 견갑하근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열고 수술할 때는 쉬워요. 근데 관절경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 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사 중에 제가 조금은 개입했던 현대의학의 발전이 천이 아니야 10만이라면 제가 공헌한 건 1 정도죠. 그 1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수많은 의사들이 의학 발전을 함께하고 있고 이러면 1년 만에도 얼마나 큰 발전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다음. 그래서 이거 동영상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이번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학회 최우수 논문 후보에 선정되어 초청받은 인물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형외과에서도 올림픽 같은 게 있습니다. 즉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전 세계에서 대륙을 돌아가면서 열리는 학회가 있는데요. 이번이 한 3년 만에 돌아오는 해고 이게 세계 경주가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3년
이 자막 보이시나요? Thank you, Chairman. This is Evan Gary. My presentation is about prospective randomized comparative study of subscalars. Should we repair or not? As noted, the subscalar's integrity was proved by the studies of isolated repeated cut pairs. But the subscalar's integrity was not proved in anterior rotated cut pairs yet. It's pretty interesting that so many previous rotated cuff repair studies have never paid attention to repair subscap, but still showing good results. There was a really study in 2006 that only derivative of subscap tears showed decent results. So I was really curious that in intersclerotic cuff tears, do we really need to repair subscap? How about just repairing supraspinatus and just leaving it alone subscap? Unfortunately, there was no previous study ever. I want to figure out that in one group, if one restriction technique used in before, which I named it, located between conjoined tendon and subscapulars, it seems like this is the most accurate and easiest way to repair subscapulars. Before my study, an instance of subscapular tear combined with supraspinatus was reported, but relatively lower than mine. Only Burkhart study was similar to mine with theory. Subscapularis combined is 65% of complete supraspinatus tear. It is necessary to repair subscap tear when it's complete or highly partial tear. In anterosclerotic cuff tears to secure function and integrity of whole rotator cuff. Thank you.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견갑하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파열이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관절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다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이름이 쓰여진 저 기술 개발도 됐고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2014년에 또 미국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학술상 후보까지 갔고요. 다음. 뭐 저렇게 뭐 칭찬해준 오스트레일리아 닥터도 있었고요. 다음. 뭐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내가 다 치료해 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해 드리는 게 있어요. 물론 최선은 다해 봅니다. 처음부터 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안 될 때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 못 해줘서. 하지만 5년 안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현대의학의 발전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 아까 견갑하근 파열에 대한 저 뭐 상도 받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저런 사람이 대륙별로 매년 몇십 명씩 쫓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런 논문이 그런 정말 획을 그은 논문이 몇백 편이 나와요. 그럼 뭐 해결 안 될까요? 좀 얼마나 빨리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혹시 더 질문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질문 답해 드릴 거고요. 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